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입할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모두 6억 원으로 묶은 강력한 대책인데요. 오늘 토크오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하반기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두성규 먹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처음 내놓은 것이 6.27 부동산 대책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의 주 내용 어떤 것이고 이 대책의 정책적 시그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6.27 대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대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시중에는 부동산 대책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가계부채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조금 막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을 담아서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사실 6.27에 6월 27일 날 발표를 하고 시행을 전격적으로 28일부터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대단히 컸었다.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15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대출을 해준다는 식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했다면 이번에는 금액 자체, 그래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그 금액이라든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억 원을 한도로 딱 정해서 요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대출이 주는 충격파 또 이게 강도가 대단히 큰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대출 만기도 기존에는 40년을 조금 길게 잡아서 조금 대출 금액을 산정을 했다면은 지금 30년으로 사실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굉장히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가 아니면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차단벽을 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이번에 받게 된다면 최대한 6억 원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주택 구매를 했을 때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거주를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주택 그 담보 대출과 관련된 대출 억제 정책으로 나왔다는 점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아무래도 앞으로 연끌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통해서 어떤 주택 시장에 있어서 내 집 마련 꿈 그는 꾸지도 마라. 이런 어떤 시그널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실소유자가 아니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게 이 방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총량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조금 더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갭 투자 목적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출 받은 주택자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무조건 전입을 하도록 하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실소유자가 아니면 아예 시장에 접근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방점이고 그래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 정부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펼칠 수 있다는 의지를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뭐 이 6.27 대책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비해서 강력하다 이렇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는 개인이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주택을 담보로 하든 그다음에 자기 수입을 담보로 하든 자기 능력껏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 일체 고려 없이 총액을 최대 대출 한도를 6억 원 이상 못한다 이렇게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만큼 어쩜 보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주택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에 따른 쏠림 현상이 안 그래도 있어 왔는데 더더욱 그런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주택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었고 그에 연동해서 가격이 급등했고 또 그의 마지막 연동 결과가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정부가 간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 대표님, 네. 6억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중산층 이하의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6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가격 기준 자체를 향후에 적절하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혹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그 변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이번에 충격파는 충분히 줬으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의 여지를 좀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교수님, 네. 이번 규제 보면 예고편 없었습니다. 네. 발표하고 다음 날 바로 시행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 대책 발표되고 난 뒤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뭐 충격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방금도 대표님께도 말씀 주셨다시피 6억 원이라는 한도를 제한하는 이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다음 날 이례적으로 바로 시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컸고, 그래 일시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 상승 폭도 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근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소위 자산가들, 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즉 대출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의 주택 가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전주 대비 최고가 대비 오히려 상승하는 강남 일부 지역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어찌 보면 실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을 좀 높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의미 없다. 오히려 양극화, 즉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곧이어서 이 주택 공급 대책이 빨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쏟아져야지 오히려 시장의 안정화를 하는데 좀 더 사인을 줄 수 있는 게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더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이제 이런 627 대책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어떤 서민들이 타격을 실질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다주택자가 직접적인 공격의 타겟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일찍이 자산가들이나 조금 더 큰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예전에 같으면 돈이 많은 경우에서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재력을 과시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갖다 한 곳으로 모아서 가장 대표적인 또 특징적인 그러한 어떤 상급지에도 주택을 하나 갖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들이 이번에 가계부채는 조금 감소될지 모르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향후에 있어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부분도 지금 관망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매에 대한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좀 주춤거리는 가운데 실제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주거 공간은 필요하다 보니까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몰려가는 우선 대기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세 시장의 전세 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세 대출 부분도 상당히 이번에 조이는 그런 부분의 효과를 갖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의 전환이 또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월세로 사는 데 따른 주거 비용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이번에 하나의 후속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편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가격이 제한을 했으니까 네. 그 대출 받아서는 못 사니까 아마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로 투자를 하는 대상을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른바 낙수 효과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강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방금 두 박사님께서 또 말씀 주신 것 같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사실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더더욱 앞서도 말씀드린 어떤 전세 월세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되면 이게 주거 사다리 역할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주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결과론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의 간격이 더 벌어질수록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으로의 낙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근본 대책은 서울로의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기현상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박사님, 네. 이건 맛보기랍니다. 이건 맛보기고 더 강력한 거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후속 대책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강남 3구, 서울의 강남 3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규제가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우리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로도 지금 현재 그 지역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정해져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정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겹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가장 상승률의 선두주자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의 송파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한참 오를 때에는 한 주에 0.7%나 오르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규제가 이전에 있어서의 투기를 갖다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아마도 정부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급 대책을 통해서 시장의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아마 도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밖에 정부는 지금 당장에 쓰지는 않겠다고 하는 세제, 즉 조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또 투기 수요들을 좀 억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제 부분은 당장은 카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에 공시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현재 세금을 책정할 때 쓰는 기준이 되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갖다가 더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 부담, 즉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세제 부분도 효과를 갖다가 겸해서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나 모두 다 지금 앞으로 향후에 닥칠 수급 불균형,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 준비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게 왜 이 교수님 더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뭐 지금 남아 있는 수요 억제책을 더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실소유자를 위한 길이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루 빨리 조속히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가장 시급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두 박사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순차적으로 네. 집을 못 사게 되면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네. 전세로 갔다가 네. 전세가 또 무너지게 되면 규제가 되면 또 월세로 가게 되고 맞습니다. 결국 정말 실수요자들인데 충분한 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세 제도를 조금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뭐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 전세라는 게 우리 귀에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재산적 손실을 많이 입었고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전세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세 제도는 서민의 주거 이동의 어떤 사다리고 또 계층 이동의 플랫폼이자 사실은 가장 유용한 자산 축적 수단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 내지는 실소유자를 위한 전세 제도가 꼭 유지돼야 되고 그런데 그들을 위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만약에 이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계속 얘기해 왔지만 주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이 집 주인의 어떤 갭 투자라든지 어떤 입주 잔금으로 쏠리는 이 부분은 막을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전세 수요자에 대한 DSR 적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 자금과 관련해서도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3억까지 가능했던 것이 이제 2.5억 원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외 지역, 즉 지방의 경우에도 그 동안에는 2억까지 가능했는데 1억 6천만 원까지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를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자금 마련과 관련한 계획에 상당히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도 저 지방에 있어서 거주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의 또 소득 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전세 대출 금액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주거 부분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조금 정책적으로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전체적인 전세와 월세 부분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 중에 월세가 지금 60%를 서울의 경우에는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있어서 선진국형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고 이걸 갖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국내의 주거 현실을 갖다 감안할 때는 월세화로의 조기 어떤 변환 자체는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장기화시키고 그것을 앗아가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좀 신중한 접근과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